내가 겪은 것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며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나는 원체 사람들을 내놓고 가르치는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 참견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2006년 겨울과 봄, 임사체험을 하고 4년간 알아오던 암이 낫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임사체험 중에 내 미래의 삶의 일부분을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내 경험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가 닿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정말 가볍고 자유로워. 왜 아픈 데가 느껴지지 않지? 그 통증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잠깐, 주변은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런데 안 무서워. 왜 겁나지 않는 거지? 두려움은 어디로 갔을까? 세상에 두려움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고 있었다. 장기들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나는 지난 4년간 내 몸을 침입해온, 아니 잠식해버린 암에 항복하고 있었다. 2006년 2월 2일,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날이다. 바로 내가 죽은 날로 혼수 상태였지만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가족들의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를 본 의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아예 굳어져 버렸다. 의사가 남편 데니에게 말했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궁금했다.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내가 정말로 죽고 있다는 자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 내가 죽고 있구나.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정말이지 아름답도록 평화롭고 고요해. 그리고 드디어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러자 내 육체가 멈추더라도 모든 것은 삶이라는 더 커다란 테피스트리 안에서 여전히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나는 모두 알 수 있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시시각각으로 주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했다. 폐에 수액이 가득 찼네요. 수액 때문에 익사하겠어요. 폐에서 수액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숨은 좀 편하게 쉴 겁니다. 이번엔 아까 불려온 선임 의사가 말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지난 4년간 암이 점령했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중환자실 바깥 10여 미터는 좋게 떨어진 복도에서 남편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르자니 씨, 장기가 이미 모두 멈췄어요.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모두 퍼졌어요. 폐뿐만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오늘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데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지를 들은 것도 없는데 아누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러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나는 또 한 번 물질 세계의 감정적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팔을 뻗어 오빠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왜 오빠의 팔이 닿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지금 있는 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다.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해 보였다.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고려할 요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의사들은 내 장기를 다시 살리려고 갖가지 검사를 했고 검사 보고서도 이미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그 검사와 보고서의 결과가 내 죽음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검사 결과는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요.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한다면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터였다. 그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는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그 문턱을 넘어 그 영원한 사랑을 느끼고만 싶었다. 나는 내 사망 소식에 우리 가족이 보일 반응 쪽으로 의식을 돌렸다. 데니가 내 힘없는 손을 꽉 쥔 채 생기 없는 내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몸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깊은 흐느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배측장처럼 하얗게 질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막 도착한 아누 오빠는 시간을 맞추어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했다. 내 육체와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끌려 들어가는 찰나 나는 또다시 감정으로부터 물러서는 나를 발견했다. 다시 한번 나는 더 커다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더 커다란 삶의 테피스트리 안에서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나을지 몰랐다. 새벽 4시경이었다. 내 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곤란해 질식할 것 같은 상태였다. 데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새파랗게 질려 비상 호출기를 눌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나를 보더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같다며 의사를 불렀다. 그러고는 나를 돌려눕히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지나 의사가 도착하자 배에 수액이 가득 차서 질식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간호사에게 흉수 제거 장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간호사는 긴 바늘이 달린 투명 비닐백처럼 생긴 것을 가져왔고 의사는 그 장치 끝에 달린 바늘을 내 등에 찌르더니 폐까지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더니 봉지에 1리터 정도의 액체가 찾아 바늘을 내 몸에서 빼냈다. 데니는 오전 내내 침상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꼭 붙잡은 채 머리맡 계기판과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 오후 4시경 서서히 눈을 뜨자 흐릿하지만 사위가 눈에 들어왔다. 내 곁에 서 있는 데니가 깨어났다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약 30시간 만인 2월 3일 오후였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가족들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서 겪은 일을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고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도 상당 부분 설명해 주었다. 의사들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이틀 만에 내 장기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검사를 한 결과 사흘 만에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졌으며 임파선의 부종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 날은 기쁘게도 산소통까지 떼어냈다. 나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갔다. 거울에 비친 해골 같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낙심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모르는 사람 같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져있고 퀭한 눈은 아주 커다래 보였다. 솟아오른 광대뼈, 오른쪽 귀 아래로 상처를 덮으려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반창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그대로 서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망가진 내 모습에 허망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 누구라도 그런 상태의 노인 사람을 보면 느낄 법한 그런 큰 슬픔을 느꼈던 것이다. 깊은 공감이 스며든 슬픔이었다. 거울 속의 모습에서 그 얼굴과 눈빛에서 나를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기나긴 고통을 보았다. 어떻게 내가 저토록 깊은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스스로에게 저렇게 지독한 아픔을 줄 수 있었을까? 나는 몹시도 마음이 아팠다. 내게 저런 짓을 한 것은 바로 나였다.
나는 거울에 손을 뻗어 눈물 어린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두 번 다시는 나를 저토록 아프게 만들지 않으리라고. 나는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죽는 것도, 암도, 항암치료도 두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를 망가뜨렸던 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 4년을 병과 싸우면서 보냈다. 그동안 내 관심은 오로지 병에만 있었고, 암에 대해 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보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병을 앓는 동안은 데니와 다른 가족들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했다. 이제 병이 나아 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자 가족들은 모두 자기 역할로 돌아갔다. 나는 이제 주변 사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이들이 나와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 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주의 집중 능력이 줄어든 것 같았고, 심지어 내 마음은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숱하게 격가지로 세기 일쑤였다. 정치와 뉴스 따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친구들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변에 앉아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얼어붙은 듯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다. 발가락 사이로 발바닥 아래로 젖은 모래를 느끼면서 주홍빛 저녁 노을이 수면 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름다움은 그전 어느 때와도 다르게 내 마음을 경이로 가득 채웠다. 모든 것 속에서 온갖 동물과 곤충에게서도 나는 신성을 보았다. 매일 아침 새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었다. 매일이 신선한 모험이었다.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언덕과 모래사장에 앉아있고 싶었다. 그저 이 삶을 흠뻑 받아들이고 싶었다.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주변을 보며 경탄하고 열광하는 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만 가 있었다. 임사체험을 하기 전 바로 내 모습이었다. 모두들 뭔가를 하는 데에 사로잡혀서 그저 순간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고, 내가 그 언저리에 와 있다는 기분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뭔가 흥분되고 커다란 모험이 펼쳐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일이 펼쳐지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애써야 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난 그저 내 자신이면 되었다. 그것은 내가 곧 사랑의 도구가 되게끔 나를 허락하는 것이었다.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그저 살아있다는 것,
여기서 나를 표현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더는 이 위대한 모험에 단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었고, 살아있는 이 기분 좋은 순간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고 싶었다. 임사체험과 그에 이은 치유를 경험한 직후 나는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고,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관심을 끌기 위해 공공연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겁이 났다. 그러나 삶이라는 원에서 음은 늘 양과 맞물려 있는 법. 내 경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사뭇 걱정이 되면서도 내 안에 무엇인가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맞은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대중에 노출되는 방법이 내가 임사체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저절로 편안하게 펼쳐지리라 생각했다. 2011년 3월 어릴 적 친구인 수니타가 거기서 전인치료센터를 개업해서 그 친구를 보러 간 것이었다. 수니타는 두바이로 나를 초대하면서 내 얘기를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들려달라고 했다. 나는 느낌이 아주 좋았고 일은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실제로 이 강연을 기점으로 내 마음속에는 변화가 생겼다. 마음이 열렸고 드디어 내 이야기를 더 넓은 세상에 공개해도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임사체험 후 처음으로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변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했다. 내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경의를 느꼈다. 사람들은 내 경험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있었고 뭔가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암에서 나은 것이 내 여행의 정점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두바이에서 내가 병에서 회복된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 커다란 일의 서막이었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모호한 미래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 벌어지도록 나를 허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저 펼쳐질 것이었다. 3월 16일 나는 여전히 두바이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전자 우편함을 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이하우스 출판사의 편집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웨인 다이어 씨가 당신의 임사체험 글을 읽고 당신 팬이 되셨답니다. 혹시 임사체험에 대하여 책을 쓸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집필과 출판을 돕고 싶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동안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완벽한, 얼마나 멋진 깜짝 생일 선물인가. 나는 이미 책을 쓰고 있었고 어떻게 출판할지 대형 출판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내 능력으로는 이를 성사시키기가 역부족인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까지도 나는 더 큰 세상에 손을 뻗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매번 출판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릴 계획은 없었고 내 책을 봐달라고 사람들에게 애걸할 생각도 없었다. 내 이야기는 때가 되면 알아서 퍼져나갈 것이며 대중에게 알려질 이야기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주가 도울 거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아주 분명한 것은 우주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을 내가 준비된 때에만 준다는 것이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내 두려움은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었고, 그 불안이 사라지자 나는 즉시 헤이하우스의 이메일을 통해 우주로부터의 확인을 받았다. 나는 내 인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저 허용할 뿐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나는 이제 내가 중심에 닿아 있을 때 우주의 심장에 있는 내 자리를 깨닫고 나의 장엄함을 느끼며 만유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시간과 공간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실감한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주 복잡한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초인종이 울리거나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불현듯 깨어났더니 실제로 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리고 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무시간성을 경험한 것이다. 초인종이나 전화기가 당신이 깨어나기 불과 몇 초 전에 울리기 시작했을지라도 꿈이라는 전체의 드라마는 마치 그 마지막 순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과 하나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 삶 역시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걸 당신은 알게 된다. 그때 시간과 공간은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나는 임사체험 이후에 모든 것이 한결 쉬워졌다는 말도 하고 싶다. 더 이상은 죽음이나 암, 사고같이 나를 겁주던 것들이 두렵지 않다. 내 관심은 오로지 더 큰 세상으로 나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 무한한 자아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었다. 나는 안다. 나는 강력하고 장엄하며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흐르고 나를 감싸며 나와 때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붙어 있다. 사실 그 에너지는 본연의 나이다. 그 에너지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에너지가 나를 이끌고 보호하도록 내 궁극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나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오직 내 자신인 장엄한 사랑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 삶 속의 사건과 조건이 나에게 최고의 유익함을 주는 쪽으로 펼쳐지게끔 나를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